미국 플로리다의 한 가정집. 이곳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가득했어요. 부모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연신 휴대폰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한 여성의 실종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실종자는 22살의 가비 페티토였습니다. 잘 웃고 사람 좋아하고 남자친구랑 떠난 여행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기던 22살의 꿈 많은 여성이었죠. 그런 그녀가 여행을 떠난 지 약 2달 만에 사라집니다. 모든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녀의 실종 소식은 곧 플로리다 전역을 흔들어 놓습니다. 매스컴이 앞다투어 관련 보도를 내면서 가비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졌어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오는 게시물에 가족들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이 부모의 심정은 감히 말할 수도 없겠죠. 부모님은 혹시라도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까 매일 밤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밥 한 술 뜰 힘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거실에서 뉴스 화면과 휴대폰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이 초췌한 모습으로 소식을 기다리던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머니, 찾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에 가비의 가족들은 무너져 내려요. 가슴을 치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대체 그녀는 여행의 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가비 페티토의 실종에서 시작된 그날의 진실을 차근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메이입니다. 가비는 어렸을 때부터 늘 밝고 활기찬 아이였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이런 성향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여행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즐기면서 언젠가는 꼭 미국 로드트립을 떠나길 꿈꿨죠. 이렇게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학교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브라이언 론들이었습니다. 브라이언도 자연을 사랑했고 캠핑과 아웃도어를 좋아했어요. 취미랑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둘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연락을 이어갔고 1년 후에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데이트하면서 막 주말마다 같이 캠핑 가고 하이킹 가고 여행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마음은 더 깊어졌고 만난 지 1년 정도 지난 2020년 약혼을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쯤에서 둘은 아주 큰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진짜 멋진 추억 하나 만들자 라면서 밴 라이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밴을 직접 개조를 해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국가 곳곳을 돌아다니는 여행이에요. 침대에 작은 싱크대, 수납 공간까지 막 넣고 꾸미면서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집을 만드는 거죠. 당시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밴 라이프가 크게 유행했었고 하나의 문화 트렌드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비가 흰색 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안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나만의 캠핑카를 만들었죠. 그렇게 2021년 7월 2일 가비와 브라이언은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국 로드트립을 시작해요. 플로리다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향하면서 광활한 자연을 마음껏 만끽했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떠나는 로드트립이잖아요. 가비는 이 여행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 했어요. 사진 찍고 브이로그도 남기고 인스타그램에 하나하나 공유합니다. 정말 영화 같은 낭만적인 여행 같았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완벽해 보이던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행을 시작한 지 2달 정도 지난 8월 27일 저녁, 가비의 엄마는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엄마, 스탠한테 연락 좀 해봐. 전화가 계속 와. 여기서 이상했던 게 스탠은 가비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딸은 단 한 번도 할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엄마는 바로 딸한테 전화를 해봤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여행하느라 바쁜가? 조금만 더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하죠. 그렇게 3일이 지난 8월 30일, 딸 가비에게서 문자가 하나 더 오더라고요. 여기 요세미티인데 서비스 안 터져. 연락 못해. 네, 이것도 평소 말투가 아니에요. 가비는 아주 살가운 딸이었거든요. 게다가 이날 이후로 인스타그램 업로드마저 그냥 뚝 끊깁니다. 와, 이거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상한 문자 보내고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다고요? 솔직히 저 같아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우선 함께 여행을 떠난 딸의 약혼자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브라이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도요. 결국 가비의 부모님은 딸이 연락이 끊긴 지 2주 정도 지난 9월 11일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됩니다. 솔직히 신고가 왜 이렇게 늦었나 싶으시죠?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가비는 로드트립 중이잖아요. 미국 국토가 워낙 넓고 또 주에서 주로 이동하면서 신호가 약한 지역을 좀 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정도 연락이 뜸한 건 그렇게 큰 위험 신호로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경찰은 우선 가비와 함께 연락이 두절된 브라이언의 가족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그 집 앞에서 뜻밖의 차량을 발견해요. 거기에 떡하니 가비 소유의 흰색 밴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여행 갈 때 탔던 그 차요. 아니, 뭐지? 경찰은 집 문을 노크를 해보는데 엥? 이 안에 브라이언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브라이언은 무려 열흘 전에 이미 집에 돌아왔더라고요. 그것도 혼자요.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이에 가족들이랑 2박 3일로 다 같이 캠핑까지 갔다 왔대요. 아니, 자기 약혼녀는 연락 두절인데 속 편하게 캠핑을 가는 게 말이 되나요? 가비 가족들 연락은 싹 다 무시하고요. 더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심지어 가비 행방에 대해 묻는 경찰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딱 잘라 말아요. 변호사랑 가서 얘기하래요. 가비의 가족들은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제발 가비가 어디 있는지만 제발 알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럼에도 브라이언은 묵묵부답이었죠. 가족들은 결국 이 사건을 대중화하기로 결정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 뭐 어떻게든 입을 열지 않겠어요? 중요한 목격담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비 실종에 대한 뉴스가 이때부터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SNS, 뉴스, 방송, 커뮤니티 할 거 없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외쳐요. Where is 가비? 여론은 점점 들끓었죠. 여기서부터 FBI가 공식적으로 개입합니다. 이게 미국 전역을 가로질른 여행 중에 발생했잖아요. 이건 더 이상 주 경찰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가비와 브라이언의 과거 행적을 하나씩 되짚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록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비가 실종되기 약 2주 정도 전인 8월 12일 유타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바디캠에 두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던 거예요. 이날 누군가 웬 남자가 여자친구를 밀치면서 싸운다 라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게 바로 가비의 밴이었습니다. 네, 그 신고당한 게 이 커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을 각각 분리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가비는 계속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표정도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가비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자기 탓이래요.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브이로그를 시작했는데 잘 못할까봐 계속 불안하고 예민해졌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계속 사과를 하더라고요. 화도 자기가 먼저 냈다는데요. 근데 이때 경찰의 눈에 가비의 팔과 얼굴에
긁힌 상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물어봤죠. 그녀는 이번에도 내가 먼저 때렸다 계속 사과해요. 실제로 브라이언에게도 약간의 상처가 남아있기는 했죠. 반면 브라이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단 행동 자체가 가비와 다르게 너무나 침착하더라고요. 그는 약혼녀가 감정적으로 좀 예민해서 다퉜다. 약간 그녀를 탓하듯이 말해요. 그리고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기 약혼녀는 불안해가지고 계속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지는 경찰이랑 막 수다를 떨면서 웃기까지 합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일어난 갈등, 이 정도로 판단했고 하룻밤 정도 떨어져서 지내라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해버려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은 계속 울면서 다 내 잘못이다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의 다툼이었을까요? 그날 밤 가비는 혼자 벤에서 잠을 자고 브라이언은 경찰의 도움으로 다른 숙소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둘은 다시 여행을 이어가죠. 이날 이후로 두 사람의 모습은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더 지난 8월 27일, 바디캠 사건이 있었던 유타주에서 약 5시간 정도 떨어진 와이오밍주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다시 발견됩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도 심상치가 않아요. 식당이 있었다는 목격자에 따르면 브라이언이 식당 직원과 막 크게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대요. 상당히 격양된 상태였다고 해요. 반면에 가비는 또 계속 울면서 직원한테 내가 브라이언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반복하고 있었고요. 이 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결국 두 사람은 식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 말싸움이 왜 벌어졌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분위기였죠. 이 장면을 보고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과하고 자기 탓을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막 먼저 살피죠.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다가 또 외부인 앞에서는 침착하게 상대방이 예민하다, 얘가 좀 문제 있다 깎아내려요. 이 조합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가스라이팅과 통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해요. 바디캠에서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서의 모습 역시 단순한 연인과의 말다툼보다는 이미 관계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비의 실종은 가볍게 넘어가기 힘들죠. 실제 신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사건을 뒤흔들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여행 브이로그를 찍던 한 부부의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영상에서 발견돼요. 이 영상도 8월 27일에 찍혔는데요. 이 8월 27일이 참 이상한 날이에요. 레스토랑에서 목격되고 엄마한테 수상한 문자를 보낸 그날이죠. 어쨌든 부부는 여행 브이로그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차량 외부에도 고프로 카메라를 설치해뒀어요. 오후 6시쯤이었는데 와이오밍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죠. 그때 갓길 한쪽에 세워진 흰색 밴 한 대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묘해요. 보통 사람들이 차를 세워둘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숲풀 사이에 약간 애매한 공간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번호판을 보니까 플로리다 번호판인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번호판 디자인이 주마다 전부 달라요. 멀리서도 저 사람 어느 주 사람이네? 이걸 딱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부도 플로리다 출신이었던 거예요. 같은 지역 사람 다른 데서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면 좀 인사라도 할까 싶어서 차 쪽으로 좀 가깝게 차를 댔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차가 너무 조용합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어요. 조금 기웃거리다가 그냥 자리 비었나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 후 이들은 뉴스를 통해서 가비 실종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우연히 찍혔던 그 영상이 떠올랐죠. 여행 중 찍혔던 그 숲속의 흰색 밴이요. 다시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이제서야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선 사람들이 거의 차를 세우지 않는 애매한 위치에 멈춰 서 있던 그 전부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싸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또 하나의 수상한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밴의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부부의 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그 문이 천천히 닫히는 장면이 찍혀 있던 겁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깨달았죠. 그때 누군가 차 안에 있었던 거 아닐까?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 영상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밴 바로 뒤에 바닥에 가비의 쪼리 한 짝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부러 벗어놓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뒷문에서 발견돼 있다는 건 안으로 끌려 들어갔거나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그녀를 들쳐 업고 나오다가 떨어진 걸 수도 있죠. 이거 둘 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장면은 가비의 마지막 행적과 시간, 장소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이것까지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결국 이 부부는 촬영본 전체를 FBI에게 넘기게 됩니다. FBI는 즉각 이곳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해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지만 워낙 이 부지가 넓어서 방대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샅샅이 수색한 끝에 여기요!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외곽 지점에서 드디어 가비가 발견됩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가비가 발견된 순간이었지만 모두가 바라던 재회는 아니었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형태였죠. 그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약 3, 4주간 야외에서 방치된 걸로 추정됐어요. 사망 추정 날짜는 문제의 그날 8월 27일이었습니다. 사인은 교살이었어요. 명백한 타살이었죠. 이제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공식 전환됩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 사망 추정 날짜 이후인 8월 30일 가비의 엄마에게 이상한 문자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자기가 요세미티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밴이 발견된 국립공원과 요세미티는 무려 1450km가 떨어져 있어요. 차로 쉬지 않고 가도 15시간이나 걸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실제로 이 부부의 영상이 없었다면 경찰은 국립공원이 아닌 요세미티를 주목했을 거고요. 자, 그럼 이 문자는 누가 보냈을까요? 당연히 사망한 가비가 보냈을 수는 없죠. 이게 가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남자. 바로 약혼자 브라이언이요. 경찰은 조사를 위해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 브라이언네 가족이 직접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아들도 실종됐어요. 에? 갑자기요?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무슨 늪지대에 가서 하이킹한다고 나갔다가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문제는 최근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늪이 완전히 불어난 상태거든요. 이번에는 가비가 아니라 브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됩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21년 10월 20일 늪지대의 깊숙한 곳을 수색하던 중 브라이언의 유골이 발견돼요.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돼서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사실 거의 뼈만 남아있었죠. 야생동물이 뜯어먹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사인은 머리에 남은 총상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어요. 이때 그의 소지품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그 중에는 노트가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브라이언의 자필 고백문이 발견됩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가비를 죽였다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단순 살인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8월 27일 가비가 강가에서 넘어져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 몸을 떨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대요. 거기에 더해서 머리를 부딪혔는지 그 부위가 붓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려고 했지만 가비가 자기를 혼자 두지 말아라 애원했고 결국 그녀의 고통을 끝내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살해를 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가비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라는 말과 함께 더 당황스러운 내용도 나와요. 자신이 죽은 뒤에 야생동물들이 본인 시신을 막 훼손했으면 좋겠대요. 이게 가비의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 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죠. 근데 이 글에 이것 말고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실제로 도와주려고 했다면 당연히 신고 먼저 했어야죠. 그 지역은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비가 강가에서 넘어져서 물에 젖은 후로부터 몸을 막 심하게 떨면서 저체온증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고 점점 의식을 잃어갔다라고요. 하지만 이 말은 실제 증거와 전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와이어밍주는 일교차가 좀 심하긴 했지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혹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부검 결과가 브라이언의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비의 몸에는 치명적인 저체온증의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목이 눌린 자국과 외상만 확인됐죠. 이 얘기는 애초에 저체온증으로 고통스러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브라이언이 주장하는 그 자비로운 죽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해했다는 증거인 거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레스토랑에서의 사건이 브라이언의 살해 동기였을 거다라고 주장해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인 브라이언이 자기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그 가비의 모습을 이건 나에 대한 굴욕이다 라고 받아들였고 그녀에게 분노를 쏟아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체면 구겼다 이거예요. 물론 브라이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확실한 살해 동기는 끝내 알아낼 수 없었어요. 전부 추정일 뿐이죠. 참 답답합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안타까운 결말로 마무리되고 말아요. 밝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의 마지막 여정이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게 많이 아쉽고 쓸쓸하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노스 스토닝턴은 인구 5,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지역은 미국 내에서도 너무 조용해서 심심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2009년 12월 4일, 이 평화로운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날 아침 한 주민이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중에 근처 들판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발견합니다. 처음엔 누가 낙엽이라도 태우나 싶었죠.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기운에 그는 곧바로 911에 신고를 하게 돼요.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했고 다행히 불은 금방 진화됐죠. 그런데 이 잿더미 속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소방대원은 그게 뭔지 확인하려고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 그건 바로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었고 비닐봉지, 담요, 덕트 테이프로 무려 3겹이나 감싸져 있었죠. 손가락과 발가락은 모두 잘려나갔고 등에도 살을 도려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건 등에 남아있는 타투를 없애려고 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요. 심지어 귀도 사라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원을 감추기 위한 흔적으로 보여요.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걸까요? 사실 시신의 훼손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누군지 알아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5일이 지난 12월 9일, 드디어 신원이 밝혀지는데요. 그녀는 바로 근처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4살 여성, 레베카 코스터였습니다. 레베카는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활기차고 밝은 성격이라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유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직장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편이었고요. 특히 어머니와 매우 가까웠는데요. 둘은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서로를 걱정할 정도로 다정한 모녀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2019년 12월 3일 저녁.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시간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바에서 레베카는 모임을 가지게 돼요. 이때 그녀는 남자친구 댄 메이어와 함께 자리를 참석했죠.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평일이었거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니까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근데 레베카는 한창 흥이 오른 상태였어요. 같이 돌아가자라는 친구에게 자기는 더 놀겠다면서 남자친구 댄과 함께 남게 되죠.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어느새 새벽 3시를 넘겨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댄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죠. 이때 레베카는 엄마에게 지금 집 들어간다고 연락을 하면서 엄마, 뭐 별일 없지? 나 이제 들어가. 문자를 남겼어요. 이게 새벽 3시 반이었고요. 다음 날인 12월 4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을 보내던 레베카의 부모님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는데요. 딸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는데요. 부모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성실한 딸이 지각이라뇨? 아, 근데 어제 3시까지 술 마셨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늦잠을 잤구나 싶어서 직접 깨워주러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본 딸의 집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친구 집에서 잤나? 주변 친구들에게 다 연락을 돌려봤죠? 근데 다들 어젯밤 이후로 레베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함을 느낀 부모님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수사는 빠르게 시작되는데요. 대부분 이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연인이 범인인 경우가 많죠. 심지어 남자친구가 레베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곧장 남자친구 댄을 신문합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어제 레베카가 이상하지 않았냐? 수상한 사람과 있는 거 못 봤냐? 물어봐도 저는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이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던 그때 띠링! 부모님에게 문자가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딸 레베카예요. 댄이 딸을 지하실에 감금했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게 이걸 알렸죠. 그렇게 댄의 집을 수색하는데 지하실에는 잡동사니들만 굴러다닐 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금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때 엄마에게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이것도 딸에게 온 거예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실을 알면 댄이 저를 죽일 겁니다.
잠깐,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감금된 상황에 간신히 연락을 한 거라면 왜 경찰이 아닌 엄마한테 한 걸까요? 더군다나 전화도 아니고 문자를요. 심지어 문체도 평소 레베카와 달랐습니다. 줄임말이나 이모티콘 없이 지나치게 정확하고 딱딱한 문장이었죠. 레베카는 평소 엄마랑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오타를 내거나 줄임말을 사용했는데 실종 후에 보낸 문자들은 무슨 신문 기사처럼 정돈된 말투였던 거예요. 부모님은 직감적으로 이 메시지가 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기로 합니다. 결과는 놀라워요. 메시지를 발송한 위치가 남자친구 댄의 집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진 외딴 산업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레베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며 부모님은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레베카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에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잠깐, 문자는 12월 4일 오후에 왔거든요? 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레베카가 아닌 게 맞았어요. 부모님의 위화감이 정확했죠. 이때부터 경찰은 사건을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기록과 또 발신 위치를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이어가요. 이 문자가 레베카가 보낸 게 아니라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그녀의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경찰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레베카의 전화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실종 당일 밤에 2번의 수상한 전화 기록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그녀가 바에 있을 때 걸려온 전화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남자친구 댄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준 후에 걸려온 전화였죠. 이 기록은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바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경찰은 즉시 술집으로 향해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흐름을 뒤바꿀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레베카는 바에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댄은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였고요. 이때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레베카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더니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후에 휴대폰을 다시 그녀에게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죠. 처음엔 단순한 헌팅 장면인가 싶었지만 레베카의 표정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하고 또 혼란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입모양을 보면 이게 뭐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분명 번호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걸로 보이죠. 경찰은 이 장면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남자가 레베카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녀에게 강제로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이에 즉시 해당 전화번호의 주인을 추적합니다. 곧 그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는 바로 에반스 겐티어라는 33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신의 부검 결과도 도착하는데요. 이때부터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해요. 레베카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덕트 테이프에서 에반스의 지문이 검출된 겁니다. 이건 진짜 결정적인 증거예요.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하고 자택과 차량도 압수수색했죠. 우선 그의 SUV를 조사했는데요. 차량 내부에서 불에 그을린 섬유 조각이 발견됐고 뒷좌석 바닥 카펫 안쪽에는 핏자국도 남아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혈흔은 레베카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또한 차량의 GPS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일 밤 에반스가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된 코네티컷 외곽 지역을 경유한 게 발견됩니다.
물론 이게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에반스의 직장과 집 모두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어요. 근데 주말도 아니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새벽에 코네티컷주까지 간다고요? 여기는 왕복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마침 그 지역에서 레베카의 시신이 발견된 것도 이상하죠. 자,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에반스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하나하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면서 그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에반스는 입을 열게 돼요. 그런데 그의 진술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거 모두 사고였어요.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 레베카와 바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연락처를 받아 다시 새벽에 불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그녀를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차고에 도착해서 내리던 도중에 갑자기 레베카가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아령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라는 진술이죠.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그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시신을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신원을 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너무 황당하죠? 그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시신의 얼굴을 훼손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어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렸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문을 없애야 한다면서 손가락 잘라냈고 심지어 발가락까지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레베카의 등 부분에 있던 타투도 제거한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담요와 덕트테이프로 꼼꼼히 밀봉해요. 그리고 시신을 자신의 SUV에 실어서 코네티컷으로 이동한 뒤에 외딴 들판에 불을 질러 유기했습니다. 정말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죠. 하지만 에반스는 이 모든 게 사망한 레베카를 보고 당황해서 저지른 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믿을 수 있나요?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냐고요. 애초에 레베카가 사고로 사망한 게 맞을까요? 단순한 사고로 보기엔 너무나 잔혹합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DNA 그리고 GPS 기록, 마지막으로 덕트테이프에서 검출된 지문까지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죠. 그렇게 2013년 재판이 열립니다. 에반스는 여전히 모든 게 사고였다며 당황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에반스는 25년형을 선고받았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는데요. 에반스의 명확한 범행 동기가 끝내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에서 레베카와 짧은 접촉 이후 에반스가 알 수 없는 집착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요. 레베카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소소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꿈 많은 청년이었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베이였습니다.